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이 최근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사카 만남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강 빌런들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실 그동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대체적으로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우리 서로 잘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모습을 공식 발표를 했고 네. 주로 이제 회담 장면이나 어느 시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거 가지고 저희가 대충 네. 추측을 하는 건데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간 지가 지금 6일째예요. 네. 평양을 출발한 지가 6일째랍니다. 왜냐하면 기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로 가면 한두 시간 갈 네. 거리는 기차로 가고 있어서 갔는데 이제 뭐 우주 기지를 방문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 다시 러시아 국방장을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지금 정상회담이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러시아로 급파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궁금한 거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럼 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외신이나 외교 전문가들이 이제 다 정리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무기 대표적인 게 포탄. 네. 이 포탄이 지금 부족하다 하니까 포탄이나 이런 재래식 무기 지금 북한에 지금 현재 비축돼 있는 무기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북한 무기를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기술이 뭐냐.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리다시피 ICBM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량이 이제 부족하니까 식량 문제. 근데 북한에 가장 급한 게 에너지 문제예요. 네. 에너지 북한이 사실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북한도 에너지를 수입해야지 지금 다 모든 자원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유엔 제재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네.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일 전문가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세계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동북아 군비 확장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러시아 대 북한의 무기를 좀 요구를 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조금 해결해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거기에 회담을 통해서 푸틴은 북한의 위성 개발에 또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도 방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양국의 무기 거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요. 이제 두 나라가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사실 러시아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북공 사업인가 해갖고 우리가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차관을 줬던 걸 전부 무기로 받은 탱크나 헬리콥터 같은 무기로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부족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같은 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사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하다.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조종사를 러시아에서 우주인으로 이제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투기나 군함, 군수공장을 방문하는 건 뭐냐면 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교체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분들이 북한은 핵 말고는 나머지 무기들은 노후화돼가지고 많이 문제가 있다,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무기의 성능 같은 게 개량된 것들, 그 다음에 사용 기술,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가지고 좀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작정 무기를 지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무기를 지원해줬다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협상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러시아나 북한은 여러 가지 협상 이후에 무작정 해주기는 서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이게 사실 외교 안보가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성능이 검증이 됐어요. 네. 많이 보셨잖아요. 헬리콥터가 막
미사일에 그러니까 그 휴대용 간이 미사일에 막 파괴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파괴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 통신.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 이제 강력한 제재를 벌써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하거나 뭐 기술을 수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기업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에 제재를 했냐면 민간의 기술 전용되는 기술이지만 이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했던 기업들한테는 전부 이번에 제재를 발표했어요. 무려 150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그 나라들을 보면 뭐 러시아도 있지만 핀란드, 튀르키예, 벨기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핀란드나 튀르키예는 EU 국가에 나토 국가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제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그게 무기를 그러니까 민간용품으로 공급하지만 무기로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강력한데 다만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식량이나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민간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간에 무기를 주고받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할 것이냐.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뭘 제공하고 있죠? 그냥 인도적인 차원의 그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 의료용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지 우리가 뭐 지뢰 제거하는 거라든지 할지 살상 무기는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방산 시장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서 제공하는 무기들이 서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이제 성능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는 호주에서 그 드론도 목재 드론이 날아가서 하니까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 밝혀진 시장이기 때문에 북러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세계 글로벌 방산 시장이 성능이 검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또 미국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뭐 세계적인 뭐 방산의 성능이 다 검증되는 단계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공고하게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 뭐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폴란드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이 북러 협력이 우리 K 방산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검증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지금 많이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가 그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유엔 헌장과도 관련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러시아하고도 적대시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인도적인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관계고 살상 무기가 아닌 것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EU 국가 내에서는 앞으로 EU 국가들의 방산, 나토 국가들 방산 무기 구입을 EU 국가 내에서 하자라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주겠다는 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미 우리나라 국산 방산의 장점을 잘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방산의 그 장점이 뭐냐면 가격 대비 효용성,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너무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고, 두 번째로 성능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무기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생산을 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방산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도 지금 벨라루스랑 폴란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 입장에서 무기를 빨리 대체할 게 필요하고 무기를 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가 제일 빨리 생산해 줄 것이냐, 대한민국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란 문화도 있지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끊임없이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저희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런 체제 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에서 중요한 게 유지보수와 기술입니다. 유지보수 기술, 그다음에 유지보수
기술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중요하죠. 저희가 아무리 싸게 무기를 샀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유지보수하는 기술을 전수받지 못하면 운용하기 힘들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브라 헬기인데 코브라 헬기에 장착되는 뭐 실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하거나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족하면 헬기가 아무리 떠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성 대비가 좋다, 그다음에 성능이 좋다, 그다음에 신속하게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기술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대한민국 방산의 장점인데 이번에 그 폴란드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종합적으로 아마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폴란드 대통령이 그 방산 전시회에서 중요한 게 대한민국 잠수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잠수함 도입사를 보시면 우리가 잠수함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땐 독일에서 생산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독일에 생산해갖고 왔는데 이제는 독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수출을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방산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아마 우리나라의 그 블루 오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무기를 생산함으로써 전쟁은 안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쟁을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국력이 튼튼하고 튼튼한 그 방위 체제가 돼 있어야 되니까 결국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 분야는 뭐 큰 영향력이 있고 블루오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산이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자 기술도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광학 기술도 들어가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다 민간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GPS나 지금 우리 쓰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군사 기능에서 다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이 발전할수록 민간 분야의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방산의 위치는 지금 좀 좋은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민간의 발전까지 예상은 되는데 사실 뭐 전쟁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죠. 이런 가운데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팀 코리아를 뭐 구성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6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뭐 재건 포럼을 좀 열기도 했는데 사실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무색화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북러 이번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이 좀 장기화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그 포탄이나 여러 가지 무기를 좀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으면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즘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한테 서방 국가들이 좀 자제해달라는 게 뭐냐면 너무 러시아를 세게 치면 러시아가 핵전쟁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좀 자제를 시키는 건데 그럼 뭐 러시아가 뭐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핵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쓰겠지만 그걸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재래식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러시아도 재래식 무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한테 이런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원희룡 장관 그 장기화되면 지금 원희룡 장관 갔다 오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6대 플랜트도 있지만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협력 기금으로 지금 우리가 20억 달러 정도를 장기간 2025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원하겠다. 근데 이게 2025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2025년이니까 앞으로 3년 있다의 얘기고 내년에 당장 3억 달러 정도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인데 이번에 같이 갔던 민간 기업들을 보면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HD 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하나솔루션, 하나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 이런 데 갔어요. 가만 보시면 뭐죠? 건설, 항만, 건설기계, 철도운송,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통신 이쪽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이 좀 돼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이미 1차 협약을 끝냈는데 요 방문한 것들을 공개하지 않다가 방문 후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러시아한테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쟁 후에 국가 재건을 위하는데 장기 저리로 도와주고 무상으로도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거니까 이런 그 재건주들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재건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유신이라는 기업은 그 건축 엔지니어링,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진 다리, 뭐 철도,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부분들,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미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재건주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재건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식량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러면서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뭐 식량난이 좀 펼쳐지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식품과 관련된, 식량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식량은 이제 무기입니다. 식량은 뭐라 그러잖아요. 식량 무기이자 식량 사실 인도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지금 현재 그 운송선이 나올 수 있게끔 서방 국가들이 사실 배를 호위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값싼 식량들이 나와야지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제3세계 국가들한테 싼 값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 무기이자 인도적인 문제란 말이죠.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 이번에 그걸 대표적인 걸 보시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나라가 6억 달러인가 그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를 해줬잖아요. 네. 그 해제 조건이 뭐냐면 인도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데만 이 결제 자금을 써라.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식량, 의약품 이런 거 사는 데만 쓰는 걸로 결제하는 걸로 승인을 해주겠다. 무기를 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량은 안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도적인 차원, 의약품에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곡물 가격은 사실 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 지금 기후가 너무 달라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반도에서도 뭐 한 20년, 30년 후면 사과가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다시피 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를 불가피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식품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래서 종자 개량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식품 가공하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식품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것보다 그걸 또 가공해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관련된 주주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식량 관련주들은 그 좀 계속적인 발전이 좀 있을 건데 단순하게 식량을 생산하고 뭐 그런 것보다 네. 가공하고 종자를 개량하고 뭐 이런 육종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에도 무엇을 지원한다 그러죠? 식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들이 이런 식품 관련 또 식량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다 정리해 보면 방산, 네. 재건, 식량 관련주들은 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